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행정기본법의 조문 강독을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반법이 없었다는 거 교과서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행정법에도 약간 일반법과 같은 성격의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9월 24일부터 지금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행이 2021년 9월 24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2022년 시험 그리고 2023년 시험에 행정기본법이 반드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오늘 함께 보는 조문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들만 지금 함께 강독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행정기본법은 21년 9월 24일에 시행이 되어서 곧바로 이 조문들이 적용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시행이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적용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2023년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기준으로만 보자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애들은 오늘 함께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빼고 나머지 조문들을 위주로 시험에 나올 법한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조 목적인데요. 목적이 시험 지문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이 행정기본법이 어떤 취지가 있는지를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법은,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법치행정을 확보하겠다라는 말이겠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네요. 어쨌든 이 행정기본법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조인데요. 2조는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과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다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먼저 법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이 법령과 관련해서는 1, 2, 그리고 3 이렇게 묶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각 규칙들. 자, 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겠죠. 당연히 법규성이 있을 거고요. 여기 애들은 뭐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부터 해서 이 감사원 규칙까지 우리가 아는 용어로 그쵸. 법규명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법률도 그렇고 법규명령도 그렇고 당연히 법규성이 있죠. 구속력이 있어요. 자, 근데 3번만 제가 따로 뺀 이유는 뭘까요, 이거? 여기 나와 있네요.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어쨌든 이 행정규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에 법률과 법규명령과는 달리 법규성은 없죠. 원칙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따로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셨겠지만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법규성이 있는 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죠. 그래서 1, 2를 묶어보고 3을 따로 떼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법규성이 있는 애들,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법령의 범위에 일단 포함이 되고 한 개 더 지방자치단체. 얼마 전에 우리 선거도 했죠. 조례, 규칙까지 모두 법령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행정청은 여기 나와 있네요. 행정청의 뜻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행정청을 항상 공부하실 때는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행정 주체의 뜻과 항상 비교하셔야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행정청은 기관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개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 행정 주체는
이 기관이 하는 일의 효과가 모두 귀속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단체나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서울시 자체는 행정 주체가 되죠. 근데 서울시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일을 해요? 서울시장이 일을 하죠. 서울시장이 기관이 되니까 행정청이고요. 예. 뭐 울산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울산시라는 덩어리, 단체는 행정주체, 귀속되니까. 그러면 행정청은 울산시장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에 보니까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죠?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하죠. 네. 자, 공무수탁 사인은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행정청이자 행정주체, 양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행정청에는 이런 기관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을 아우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당사자, 처분 상대방을 의미한다고 돼 있고요. 처분의 개념은 늘 중요하죠. 처분의 개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거부에 준하는 작용. 그래서 우리 보통 행구, 공법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죠. 행구공법.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뭐 쭉쭉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처분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 개념은 행정절차법에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디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행정심판법에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행정소송법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플러스 알파로 및 재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는 애들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결 소송도 가능하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이 처분의 개념에 여기까지 해서 플러스 및 재결까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분의 개념은 기본법,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다 똑같이 적혀 있어요. 소송법은 재결이 플러스 돼 있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제재 처분은 위반했거나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의무를 고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뭐 불이익 처분이죠. 이런 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3조 간단하게 보시면 자, 책문에요. 여러분 간단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고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책임과 의무를 진다. 자, 그리고 4조 좀 체크해 볼게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극적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행정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조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뭐 모든 여러분들 법률을 보면 이런 조문 있죠. 자, 여기에도 행정에 관해서 사실 근데 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아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괄호 닫고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 뭐죠? 행정기본법.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외에 특별한 규정이 다른 법에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데요. 뭐 특별하게 없다면 일반법적인 성격이 있는 행정기본법을 따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조 한번 보세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6조와 7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크고 실제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먼저 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이고요. 7조는 시행일에 관한 기간 계산이에요. 자, 이 두 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체크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 그럼 이런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이게 어떤 법을 준용하는지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민법에 나와 있는 기간 계산법을 준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2항 보시면 자, 2항이 조금 중요한데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까 전에도 적었죠.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국민들한테 안 좋은 거, 나한테 안 좋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세금 내라라고 하면 안 좋죠. 그런 거 혹은 뭐 면허 취소시키겠다, 허가 취소시키겠다, 뭐 철거해라 이런 것들 다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죠. 자, 이런 거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기간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지속되는 경우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카운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제부터 20일이고 언제부터 30일이냐. 자, 그 기간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1호, 2호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첫날을 산입한다. 이게 초일 산입이죠. 그 많은 분들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초일은 불산입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초일, 첫날은 산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가, 산입하지 않는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은 첫날을 산입하는 거고, 혹은 나한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면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컨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 2, 30일이 돼. 근데 내가 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를 당한 게 예를 들어서 오늘 2022년 6월 10일 밤 11시 55분에 당했어요. 자, 55분에 당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속돼서 20일 동안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뭐예요? 첫날을 산입을 해서 이 날을 산입해서 6월 10일을 이때부터 여러분들 카운트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첫날 빼고 6월 11일부터 카운트해서 20일이 좋아요? 나한테 불리한 건. 그쵸? 산입해서 오늘은 없애버리고 계속 20일이 지속되는 게 좋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날을 산입하는 경우는 나한테 유리한 경우를 생각하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공소시효 뭐 이런 거 있고 구속기간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구속기간 어때요?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오늘 밤 11시 55분에 구속됐어요. 자,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오늘 카운트에서 10일을 지새는 게 좋아요? 카운트 안 하고 내일부터 10일이 좋아? 오늘부터 카운트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유리하니까 첫날을 산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나에게 유리하면 첫날을 산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불이익 처분은 나에게 첫날을 산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기간 카운트를 할 때. 첫날을 불산입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것도 불산입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산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소기간 같은 거죠. 제소기간.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 90일이라고 보면 내가 오늘부터 90일이 좋냐, 내일부터 90일이 좋냐. 나는 하루라도 덜 먹고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나한테 산입되지 않는 게 유리하니까 초일 불산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실 때 첫날을 산입하는가 산입하지 않는가는 어렵게 보지 마시고 나한테 일단 내 입장에서 유리한 건가 유리하지 않은 건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건 어때요? 불이익 처분 나한테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게 지속된대. 근데 뭐 한 20일 정도 돼. 오늘 밤에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 오늘 카운트하고 20일이 좋죠?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첫날을 산입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보통은 어때요? 이 토요일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기간 만료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그 날로 만료하는 게 나에게 너무 좋죠. 예. 그 다음 날 되면 내가 지속이 계속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 일,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 그날로 만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는 나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단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면 그러하지 않대요.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오히려 불리하다면 초일을 불산입하거나 혹은 익일로 만료하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조. 자, 이거는 법령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인데 보시면 자, 법령 등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데요. 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 공포일이 시행일이고요.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초일 불산입. 그쵸? 예. 뭔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요거랑 조금 비교가 되고 있죠? 예. 법령의 경우에는 여러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하루 더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일 불산입.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묘하게 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초일을 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던지 오답 지문이겠죠. 여기는 첫날을 산입한다고 하던지 그럼 오답 지문이겠죠. 이런 것들 비교되는 거 잘 보시고요. 이거는 처분이고 이거는 법령 시행일. 자, 사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자, 마찬가지 토요일 공휴일이 말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토요일 공휴일 끝나고 00시부터겠죠. 네, 만료한다. 이것도 지금 여기랑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네, 그날 끝나는지 그 말일날 끝나는지 비교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세요. 6조, 7조는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그리고 8조. 자, 여러분 여기 행정의 법원칙 돼 있는 2장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뭐 혹은 조리 이렇게 공부하는 파트인데요. 법치행정 원리부터 보시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 우위 원칙. 예.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런 말 계속 나오네요. 불이익 처분. 그리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자, 이건 뭐예요? 법률 유복 원칙이죠. 네, 중요사항 유보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다 들어가 있고요. 평등.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역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되네요. 이거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자, 10조 비례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호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적합성 원칙. 다 새록새록 기억난다, 그쵸? 적합성 원칙. 그리고 행정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필요성 원칙.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상당성 원칙. 자, 필요성 원칙을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죠. 상당성 원칙을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비례 원칙은 이렇게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죠. 요건은 적, 필, 상이었죠. 여기 다 규정이 지금 되어 있네요. 적, 필, 상 이렇게. 자, 11조 성실의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이 여러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 이런 것들은 민법 2조에 나와 있는 대원칙이죠. 이게 행정기본법에도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행정청은 성실히 수행하자. 권한을 남용하거나 넘어선 안 된다.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12조. 우리 시험에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신뢰법 원칙이죠. 여기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는 보호가 돼야 되네요. 자, 공익과 제3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굳이 신뢰는 보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뢰법 원칙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 나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신뢰법 원칙의 요건이 되죠. 하지만 신뢰법 원칙은 여러분 이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가 지켜지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 배웠죠. 항상 신뢰법 원칙은 마지막에 뭘 검토해요? 비례성을 검토하죠. 결국 신뢰법 원칙은 비례의 원칙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이게 이 말이죠. 만약에 공익이 나의 신뢰, 이게 사익이겠죠? 이것보다 훨씬 크다면 굳이 신뢰는 보호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이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내 신뢰는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 귀책 사유 없을 것,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 하지만 행정청이 반대되는 행동할 것, 플러스 공사의 형량까지 했을 때 사익이 더 크다면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2항의 경우에 여러분 체크. 행정청은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않아서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대. 다만 공사이익 또 형량을 하네요. 마지막에는 자, 이거 무슨 원칙이에요? 이거 실권의 법리죠. 우리 공부 많이 했다, 그쵸? 실권의 법리. 자, 실권의 법리는 신뢰법 원칙 파트를 보면 항상 나오는 법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네가 그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 뒤통수 치냐? 나에게 그 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왜 세금을 부과하니? 뭐 그런 거죠. 네가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권리는 없어져야 돼. 라는 게 실권의 법리죠. 이 실권의 법리의 요건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건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정청은 일단 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이 그 권한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네요. 이렇게 각각 체크를 꼭 해주세요. 1, 2, 3 이렇게. 자, 그리고 13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부관 파트와 항상 엮이는 파트죠. 일반 원칙 중에 행정청은 행정작용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는 부과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부과해선 되죠. 그거 부관 파트에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돼요. 관련이 있으면 돼요. 없으면 안 되고. 자, 14조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처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여기 1절 처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가볍게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14조. 새로운 법령 등은 관로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 이거 무슨 원칙이죠? 소급표 금지인데 모든 소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 소급 금지죠. 예,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종결된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지 말자. 그게 진정 소급 금지죠. 이거 뭐 정해놨네요. 규정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2항 보시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처분시법주의에 의하죠. 뭐 이렇게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시법을 따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처분시법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사정 이런 것들 보통 여러분 신청시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신청시법을 따르는 것 중에 판례가 한 개가 있죠. 행정청이 장기간 이렇게 쭉 늘려버린 거죠. 너 뭐 잘못되라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처분시법에 따르면 안 됐었지만 신청시에 따른다면 가능했던 경우에 행정청이 나에게 잘못한 거니까 그때는 신청시법에 따르게 해주자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처분은 처분시법에 의하게 돼요. 신청시는 어디까지나 예외. 자, 그리고 사망.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 행위 당시. 자, 이거는 뭐예요? 행위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2항과 3항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분은 처분시법주의, 내 입장에서 행위는 행위시법주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분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 이렇게. 자, 뒤에는 단서가 나와 있는데 단서도 읽어볼까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됐네요.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법을 적용한다. 이건 보통 재판시라고 하죠. 이렇게. 자, 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유리하게 됐죠. 위반한 행위가 아니거나 무죄. 그리고 형이 좀 가벼워졌어. 이렇게 되면 유리한 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바뀐 법을. 그 변경된 법인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될 수는 있어요. 물론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서 규정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크게 한 4가지 정도 시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처분시, 신청시, 행위시, 재판시인데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법주의, 예외적으로 신청시법주의. 자, 내 입장에서 행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 예외적으로 유리해졌을 경우 재판시법주의. 이렇게 2항, 3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조 보시면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공정력이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정력으로 표현하니까 공정력이라고 할게요. 법원이라든지 뭐 처분청이라든지 이렇게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공정력이죠. 이 규정이 되어 있네요. 15조에.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공정력은 무효 처분에는 적용이 없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정력은 무효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쵸? 자, 16조. 결격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는 뭐
시험과 관련성이 있다기보다는 한번 그래도 조문이니까요. 우리 강독하는 거니까 읽어보세요.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지정 승인 등록 수리를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법률로 정한대요. 법률. 네, 법률.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땐 이 기준에 따르네요. 필요성이 분명해야 되고 최소한, 그러니까 분명, 최소한, 그리고 관련성, 균형.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일반 원칙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17조. 행정청은, 자, 17조 제목 부관이죠. 여러분 부관은 너무 중요하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부관의 종류들이 여기 있네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 것 중에 등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붙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뭐 법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우리 그런 판례 많이 봤죠. 그러면 기속행위는 어때요?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만약에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관을 붙였다면 무효 사유가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예외가 뭐예요? 법이 있으면 되죠. 법이 있으면 기속행위도 붙일 수 있다. 그런 판례 많이 봤죠. 자, 그 내용이 2항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재량이 없는 경우 이거 뭐예요? 기속행위, 그쵸?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네요. 네, 아까 전에 우리 그 적었던 판례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행정기본법이 사실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법 자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존의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죠. 교과서에서 봤던 학설들, 판례들이 이 법의 조문으로 명문화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이 행정기본법을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조문들이 여러분 조금 디테일하니까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사망의 경우에 보시면 사망은 이런 거예요.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후에도 변경하거나 새로 붙일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판례로는 이렇게 공부했죠. 사후 부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분하고 나서 뒤통수 치는 거죠. 부관 붙임이라고 해서. 과연 이런 사후 부관이 가능한가? 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판례상으로는 이렇게 했었죠. 법의 근거가 있거나 유보가 되어 있거나 내가 동의했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이게 그대로 명문화가 된 거예요. 법유동사 판례가 법의 근거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뭐 유가 지금 뭐 빠져 있긴 한데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자, 부관이 어떨 경우에 적합한가 혹은 뭐 부적합한가 이런 거죠. 일단 목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 범위여야 한다. 자, 뭐 목적이야 뭐 그렇다 치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성 있죠. 그리고 3호 필요 최소한. 자, 이거는 어떤 원칙과 관련성 있어요? 맞아요. 비례 원칙과 관련성 있죠. 다 우리 복습이네요. 여기까지 부관이었고요. 자, 18조. 자,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여기 체크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효과는 소급하죠. 철회는 기본적으로 장래요죠. 네. 자, 다만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체크.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취소는 소급효, 예외적으로 장래요. 이렇게. 자,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한다. 마찬가지 비례 원칙.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기쳤다 이런 거죠. 거짓, 부당한 방법.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못. 이거는 이제 고의, 중과실. 이거는 뭐 사기.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비교 교량하지 않아도 되네요. 귀책 사유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19조. 여러분 18조가 취소했다면 이렇게 19조는 이렇게 철회가 나와 있네요. 자, 19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회는 취소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무슨 효력? 장래요. 그쵸? 장래를 향해서. 자, 법이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 뭐 이런 경우에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효과는 장래요네요. 네. 자, 마찬가지 2항의 경우에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자. 마찬가지 비례 원칙 규정돼 있고, 이거는 단서 규정은 따로 없네요. 네, 왜 그래요? 철회는 취소하고 다르게 처음에는 적법했기 때문이죠. 네, 취소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거고요. 철회는 처음에는 적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 전에 봤었던 18조와 같은 단서 규정은 없어요. 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쭉쭉 읽어만 볼게요. 20조 자동적 처분. 이거 여러분 요즘 뭐 자동 처분이 굉장히 많죠. 가장 뭐 대표적인 거 왜 학교 뺑뺑이 같은 거, 뭐 추첨 이런 것들이죠. 자,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했다고 해도 처분이 될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네요. 여기 밑줄 이렇게 체크 네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고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일탈 남용이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22조. 자,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주체, 사유, 유형, 상한, 뭐 벌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죠. 명확히 규정해야 되고 이 경우에 유형, 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뭐 과징금인지 혹은 상한 100만 원부터 500인지 500부터 1000인지 이런 걸 정할 때에는 특수성, 유사한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종합 고려하자. 자,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유형, 상한을 정할 때에는 특수성, 형평성을 고려하자. 이렇게. 자, 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 처분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또 고려하라고 돼 있네요. 자, 동기, 목적 방법, 위반 행위 결과, 횟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간단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23조, 그리고 24조, 그리고 25조, 26조는 시행일이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이에요. 그쵸? 우리 지금 뭐 올해 시험과는 적어도 관련성은 없고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문들까지 모두 챙기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1월에 있는 변호사 시험까지는 이 조문들이 쓰이지는 않겠죠. 자, 27조 바로 볼게요. 여러분 이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조문은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좀 상식적으로 풀 수는 있었어요. 자,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이꼴 법률 우위 원칙을 지켜야 되죠.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필요하다면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 자, 이거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데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이 경우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 작성하자. 좀 당연하죠, 여러분. 그리고 2항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 이해관계 고려하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 실제로 문제에 나왔을 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문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공법상 계약의 조문이었어요. 자, 과징금 한번 볼까요? 28조. 자,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그러면 이제 이 법률이 만들어지겠죠. 과징금의 근거인 법률이. 징수주체, 사유액, 징수하려는 경우 사항, 그리고 강제징수 사항. 간단히만 보시고요. 자, 29조. 여러분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행정기본법의 조문이에요.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거 원칙. 일단 체크. 우리 분납하면 참 좋은데 그쵸? 일단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뭐 예외가 있겠죠. 단서조항. 다만 좀 힘들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연계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도 하게 할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네요. 갑자기 산불이 났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예요. 그리고 사업 여건이 너무 악화됐어요. 부도 위기예요. 이런 거. 그리고 한꺼번에 내면 나 지금 완전 거지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준하는 경우. 여러분 조금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불 났어요. 뭐 사업 여건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리고 나 거지 돼요. 이렇게 되면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지만 담보 제공은 하게 할 수는 있다. 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원칙은 한꺼번에 납부가 원칙. 자, 여러분 쭉 넘어오셔서 35조 보시면요. 자,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가볍게만 보시면 자,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본 같은 거 뗄 때 수수료 내죠. 인감 뗄 때 수수료 내고. 그리고 공공시설 재산 이용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 뭐 박물관 입장할 때 사용료 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받을 때 수수료, 어디 입장할 때 사용료. 단어만 체크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마지막이에요. 38조, 39조, 40조인데 보통 여기 뒷부분은 학생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조문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챙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8조 행정의 입법 활동인데요. 여러분 조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 등을 재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 여기에 보시면 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한다. 행정의 입법활동이라고 한다. 자, 여기 체크. 조례 제출도 포함한다. 할 때는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절차 준수해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죠. 법률 우위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네요. 여러분 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의견 수렴, 협의 거치고요. 책임 있게 추진. 자, 다른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중복 상충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자, 다 쉬운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3항. 자,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 계획을 여기 체크하세요.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 그리고 39조 1항 체크.
자,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선해야겠죠, 당연히. 예. 또 여기 체크하라고 한 거는 이런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하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보통 헌법재판소죠. 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 되거나 혹은 대법원에 의해서 명령규칙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선해야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40조. 법령 해석. 여러분들 법령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떤 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막 조문 구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 누구든지 체크.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법령 소관 행정기관장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네요. 모르는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누구든지 요청할 수가 있다. 자, 바로 넘어가서 마지막 2항 3항 보시면 법령 소관기관 자치법규 소관하는 지자체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집행할 책임을 지고요. 법령 소관기관이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 여기 사망,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해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부칙인데요. 부칙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대부분 말씀드렸어요. 부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행일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보지 않은 조문들 있죠. 그 조문들은 모두 2023년 3월 24일 시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조문들은 모두 시험에 나온다. 시험 출제가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보지 않은 것들은 내년 출제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행정기본법이 현재까지는 조문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례형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조문들을 물어보는 수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조문들 외에 좀 중요하다고 했던 우리 오늘 별표했던 거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많이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한번 읽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